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교재 122쪽 펴시면 되고요. 이제 후반부 쪽이 좀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은 그대로 쭉쭉 넘어가더라도 어려운 문제들은 좀 꼼꼼히 뜯어보죠. 그죠? 좀 문제가 풀만한 문제들이 있어야 재밌긴 하죠. 그죠? 예, 봅시다. 자, 7회고요. 122쪽에 1번입니다. 예, 1번 한번 보시면 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빈칸에 들어가는 거 뭐 적절한 거 주로 나오죠. 요 맨 끝에 빈칸입니다. 소심하게 조그맣게 있어요. 그죠? 이게 애매하가 여기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어차피 자, 그러면 적절한 거니까 전체 흐름 보면 돼요. 일단 1문단부터 한번 가보죠. 어려운 지문은 아니거든요. 한번 보시면 프랑스 포도주 얘기를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 보면 어렵지 않아서 그냥 가볍게 볼게요. 프랑스에서 포도주는 장소, 시간, 상황에 관계없이 음식과 결부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문단 바로 보면 그죠? 포도주가 일상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결부된 탓에 포도주가 있어야 할 곳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충격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이요. 그죠? 자, 프랑스 국민에게 그들 자신과 같은 포도주라는 거 결국 프랑스인에게는 포도주가 뭐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 즉 뭘 나타내는 것이다?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다 해가지고요. 이런 문제는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거니까 옳은 것도 언제나 우리가 바로 제시문 먼저 보죠. 지금 보세요. 이 제시문 같은 경우에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질문에 대한 뭐가 답이 그죠? 이거에 대한 적절한 이해, 주제하고 맞닿아 있는 거고요. 농경사회에서 왜 아이를 많이 낳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가 될 수 있고 노동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부양해 준다라고 하면서 이처럼이라고 결론 잡아주고 있어요. 그죠? 부는 언제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다는 것이 부의 이전 이론의 골자다. 즉 뭡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뭐예요?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이어져서 보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언제나 더 이득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농경사회에서 아이를 많이 낳은 이유는 노동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식으로부터 부를 그죠?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를 공급받는다라는 게 어떤 맥락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4번에 경제적 이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죠? 뭐 부라는 거, 부양한다라는 거 다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1번, 2번, 3번 내용은 아예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헷갈리는 것도 없을 겁니다. 자, 3번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결론 얘기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맨 마지막에 빈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문단에서 중심 내용 정확하게 봐야 되죠. 일단 보니까 첫 번째 문단에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적 윤리 이념을 굳게 고수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남녀 간 애정보다는 가문이나 국가지수 수하는 이야기가 더 우선시 됐고 다만 이런 흐름 속에서 흐름을 바꿔놓은 작품이 뭐라는 거예요? 춘향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부와 기생집안의 여성의 사랑 이런 등등의 내용 그 다음에 여성이 정실부인이 되는 게 어떻다? 파격적이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나온 춘향전이라는 게 이전 소설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만큼 파격적이라는 건데 다만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요. 파격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뭐 우리 서사 문학사의 전통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죠. 춘향전이라는 작품은 결국 서사 문학사의 전통 속에 있으면서도 뭡니까? 새로운 흐름과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게 그죠?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1번이겠죠. 서사 문학사의 전통을 물려받으면서도 그죠? 기존의 흐름을 바꿔놓은 작품이다라는 거고요. 얘는 2, 3, 4번 한번 가볍게 확인을 해볼게요. 2번에 성리학적 윤리관을 드러낸 거. 성리학적 윤리관은 춘향전 이전이고요. 이런 흐름을 바꾼 게 춘향전이에요. 안 되고요. 3번에 남녀 간의 파격적인 애정을 그려낸 거기는 한데 어떤 내용이 확인이 안 돼요. 한문 소설의 폭발적 성장이라는 것과 관련 지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유명한 작품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17세기 소설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니죠. 춘향전 속에 뭡니까? 17세기 소설의 요소가 뭐하다는 거예요?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께 춘향전에 영향을 미친 거지 춘향전이 역으로 17세기 소설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건 가볍게 확인해 보시고요. 4번은 지문이 상당히 재밌죠. 그죠?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존심과 자존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선택지 확인해 볼게요. 그죠?
일의 성과와 자존감, 그 다음에 자존심과 자존감의 관계, 그리고 관리자의 자존감과 구성원의 자존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는 자세, 자존감, 이런 것들 얘기 쭉 나와 있네요. 읽으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일단 1문단 한번 보시면요. 회사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존감이 개인과 회사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존감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몇 번 나와 있는 겁니까? 1번 바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네,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관리자의 자존감 선택지 3번과 관련이 되네요. 자, 관리자의 자존감은 구성원의 자존감으로 다시 조직의 자존감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몇 번이 또 확인이 되는 겁니까? 3번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관리자의 자존감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문단 한번 보시면 자존감과 자존심은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느끼는 우월함을 의미하는데 자존감이 높으면 상대에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은 뭘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우월함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에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자존심이 높으면 상대를 좀 까는 거죠. 깔아뭉개는 거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택지 2번에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을 갖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이 글에서 추론할 수는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선택지 4번과 관련해가지고요. 여기 이 문단에 셋째 줄을 보시면요. 그죠? 누군가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사랑하고 존중하고 가치 인정하는 게 다 뭐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자세고 그런 것들이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실일치 문제하고는 다르게요. 그죠? 추론 문제는요. 용어들을 개념적으로 대응시키면서 살짝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간의 유사성이라는 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많이 연습해 봤던 거죠. 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그죠?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예.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남 무시하는 데 익숙하죠. 그죠? 예. 예. 실제 자존감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자존심조차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 자존감 낮은 사람들, 자존심만 있는 사람들이 화도 자주 내고. 그죠? 화 자주 내는 건 난데. 그죠? 언제나 격분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예.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서운해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면요. 자, 역시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 일단 가나 앞부분 한번 보죠. 우리 1문단에 이제 언어에 관한 운동 능력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문단 한번 보죠. 가가 2문단에 있으니까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발음 능력이 필요한데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음성기관을 움직여서 원하는 음성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와 훈련을 통해서 습득되는데 발음 능력을 습득하면 음성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돼서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화자가 거의 뭐한다? 의식하지 않는다. 의식하지 않는다는 말 선택지에 나와 있지만 이게 뭐예요? 무의식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모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음하기 편하고 반대로 발음하기 어려운 외국어 같은 경우는 무의식적인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몇 번하고 몇 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음성기관의 움직임이 딱 어디에만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어의 음성에 맞게 자동화되어 있다 해서 1번과 3번 정도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고요. 물론 여기에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는 데는 자동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 경우로 해서 모어에만 자동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보면 필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이 부분 보죠. 글씨를 쓰기 위해 손을 놀리는 것은 발음을 하기 위해 음성기관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 상당히 의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포인트 중요하죠? 역접으로 뒤집어주고 있거든요. 이 역접 이후의 내용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그러면 의지와 관계없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측면? 무의식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 쪽에는요. 1번에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죠. 의식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라고 뒤집으면서
의지와 관계없이 되는 면이 있다 그랬으니까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 저는 그 종이에 쓰는 것보다 칠판에 쓰는 게 이제 양이 더 많다 보니까, 그죠? 예, 종이 필체, 종이에 쓰는 필체하고 칠판에 쓰는 필체가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쓰는 자세도 맨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러고 쓰면 좀 삐뚤빼뚤하고 글자체도 안 예쁘고 칠판이 이렇게 옆으로 써야, 그죠? 이 세월이 벌써 이제 몇 년이야. 24년 됐으니까. 그죠? 근데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흑판에 분필로 쓰는 건 달라지지 않네요. 그죠? 예. 24년. 24년이면은 언제야? 그 월드컵 직전부터 제가 전임 강사를 했으니까 학원에서. 그죠? 왜? 정말. 정말. 월드컵도 못 봤구나, 그러면. 예? 살아있을 때 우리나라에 사는 거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있겠지, 설마. 한 번은 하겠죠. 그죠? 저야말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한다면 내 이 세상에 있을까? 그죠? 해야 되나? 제가 키우는 거북이보다 제가 일찍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거북이는 50년 사는 애인데 지금 6살이니까. 6살이니까. 6살인데 얘는 분명히 건강해서 한 45년 더 살 텐데 45년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게. 예. 어떻게 거북이, 얘는 스트레스 안 받고 좋겠어, 인생 보면. 이렇게, 유리창에 달라붙어 있으면 밥 주고, 그죠? 따뜻한 곳에서 그 따뜻한 비 틀어주고, 이렇게 다 하고, 그죠? 산책도 시켜주고, 먹이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하니까. 그죠? 얘 또 온욕 안 시켜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온욕도 시켜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건강하게 지낸다고. 나도 안 하는 온욕을. 그죠? 예. 저도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씻기는 씻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보죠. 무난하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역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이 상당히 짧아요. 짧기는 한데 1번부터 한번 가볍게 보시면, 그죠? 정신활동과 프레임, 그 다음에 프레임과 편향성, 그죠? 그리고 프레임의 극복과 그 다음에 프레임의 정의, 그죠? 정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나 평가.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바로 처음부터 보이죠? 자, 첫째 줄부터 보시면요.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관점, 평가 기준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뭐라고 한다? 프레임이라고 한다. 뭐가 확인됩니까? 그죠? 4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이나 가정. 그러면 이런 맥락이랑 가정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프레임이 되는 거니까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결국에 프레임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1번의 내용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얘기죠. 그죠? 모든 정신활동은 프레임 하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그러면 프레임 하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프레임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명확하게 뭐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모든이라고 전체 범주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죠? 1번도 개념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죠. 마지막 문장인데요. 간혹 어떤 사람이 자신은 어떤 프레임이 지배도 받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사람은 프레임 지배를 받으면서 정신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특정 맥락을 가지고 본다. 뭡니까? 편향성을 지닌다는 것과 개념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프레임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는요, 아예 안 나와 있어요. 관련 지을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7번. 요거는 조금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죠. 일단 보시면 루카치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스 세계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체성 개념을 기준으로 그러면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인 총체성 개념을 가지고 세 시대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 시대에서 후대로 갈수록 총체성의 정도는 낮아진다. 즉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약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째는 총체성이 완전히 구현되어 있는 시대고, 그죠? 이건 뭐예요? 서사시의 시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총체성이 완전히 구현되어 있으니까 신과 인간이 완전히 뭐예요? 하나로 얽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무슨 시대? 비극의 시대. 그죠? 그래서 비극의 시대를 보여주는 게 호메로스가 아니라 누굽니까? 소포클레스나 누구예요?
에우리피데스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신과 인간의 세계가 완전히 하나가 아니라 분리가 되고 다만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고 어떤 거 신탁이라는 뭐 약한 통로로 이어져 있다. 완전한 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천생 다르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셋째는 플라톤으로 대변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철학의 시대. 보통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만 이렇게 나오는데 세 가지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 시대는 뭐예요? 계몽된 세계고 신과 인간이 뒤로 갈수록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완전히 분리된 세계고 신의 세계는요 인간의 성격을 상실했고요. 그죠? 그래서 이데아라는 어떤 세계? 추상성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완전히 분리된 세계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자, 일단 1번부터 보시면 계몽 사상은 그죠? 계몽된 세계 여기겠네요. 서사시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 계몽된 세계, 철학의 시대는 어디에서 넘어온 시대예요? 비극의 시대에서 그죠? 철학의 시대로 넘어오는 거니까 서사시에서 바로 넘어온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단계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되죠. 서사시, 비극, 그 다음에 철학의 시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확히는 비극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의 이데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탁이 사라진 시대는 맞아요. 완전히 분리됐으니까. 근데 비극적인 세계는 어떤 시대예요? 뭐예요? 비극적인 세계는 어디입니까? 비극의 시대니까. 그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3번에 루카치의 기준 얘기하고 있는데 각기 다른 기준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총체성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그죠? 일관된 기준이죠. 남아있는 거 4번인데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이라는 거 그죠?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 비해서 오디세이아에서는 그죠? 오디세이아는 어디입니까? 여기네요. 그죠? 자,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라는 거. 첫 번째 시대가 가장 높잖아요. 동그라미가. 그죠? 그러면 오디세이아가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라는 건 적절한 이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8번도 한번 가보죠. 그죠? 8번 같은 문제는 우리 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도가 하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수만 하지 않으면 거의 80% 이상이 맞히는 문제죠. 그죠? 빨리 푸는 거, 속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속도보다는 정확도가 먼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속도는 나중에 모의고사 실전 단계 들어가면서 몸으로 계속 익혀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게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못 읽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고요. 특히 이제 문제 푸시다가 난도 하 정도 문제를 자주 틀리시는 분들은 너무 성급하게 접근해서 문제를 잘못 읽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 습관들 수정할 수 있도록, 교정할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한 12월쯤에 여기에서 공부해서 합격한 친구 말고요. 그냥 우리끼리 좀 이제 제가 선생으로서 강사로서 얘기하는 거 말고 실제 12월 달 국가직, 이제 내년 국가직 앞두고 어떻게 준비를 했나, 어느 정도까지 완성을 했나, 이런 것들을 좀 실제 수험생의 입장에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낯선 친구 한 명 불러가지고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강연 아니고,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입니다. 조용히.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성실하게 공부했는데, 성실함의 정도는 뭐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고요. 노력도 비슷하게 했고, 다만 이제 조금 달랐던 게 계획을 잘 잡아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선생이 느끼는 건 언제나 이상적인 걸 이해하잖아요. 막 야단치고. 근데 똑같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조용히 소문 내지 마시고 조용히 우리끼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의무적으로 안 나와도 되고요. 그냥 나와서 그냥 뭐 궁금한 거 소통하고 또 너무 평상시 알던 사람은 서로 좀 민망하니까 아예 낯선 사람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 계획 잘 잡아서 한 친구입니다.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성향도 나쁘지 않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죠. 그래서 당연히 그 친구는 국어는 권기태 쌤께 들으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제가 통하면서 그런 얘기는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어차피 나랑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래서 12월이라는 시기 정도가 어디까지 공부가 끝나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전공 과목들 같은 경우에 뭘 가지고 몇 번 정도 정리했는지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런 팁들은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그죠? 뭐, 그 친구가 겸손하고 그래가지고 차분차분하게 얘기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설픈 강사들 얘기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여러분들 또래에 같은 비슷하게 공부했던 친구를 얘기가 훨씬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친구 와가지고 또 그러는 거 아니야? 국어는 사실은 딴 거 들어야 돼. 죽여버리면 되죠. 그죠? 암살이죠, 암살. 그런 얘기하면. 그거는 이번 달 끝나고 여기쯤에 이제 그 짜잘한 수업들 다 빠져나가고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할 수 있을 때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자, 보죠.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너무나 쉬운 게 지금 보세요. 빈칸이 예상 독자 분석이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를 하면서 독자 수준에 비해서 너무 어렵거나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뭡니까?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결국 글쓰기가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예상 독자를 분석해야 한다. 결국 뭡니까?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죠?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니까 3번밖에는 없어요. 그죠? 뭐 2번 같은 거 틱하면 절대 안 되죠. 어려운 개념이나 전문 용어 쓰면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죠? 메시지 전달이 안 되겠죠. 가볍게 보시고요. 자, 9번 갑니다. 9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7회까지는 문제 무난해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1, 2, 3, 4번 바로 한번 보죠. 자, 일단은 우리는 단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아씨. 날이 추워져가지고. 오늘 뭐 위에 뭐 입고 왔어요, 저도. 예, 이렇게만 입고 온 거 아닙니다. 뭐 입고 왔어요, 그죠? 제가 딱 얇은 거 하나 사려고 맘먹고 있다가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아울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0% 할인하는데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외투는 아니고 그냥 그 99,900원을 49,900원에 팔길래, 그죠? 2월 상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냅다, 그죠? 얇은 거 하나 샀습니다. 또 너무 두꺼운 거 입기에는 요즘 또 날씨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어가지고, 그죠? 그 롱패딩 입고 다니기에는 왠지, 그죠? 이거 아직 그 눈 오고 칼바람 부는 때가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밤에 전기장판도 깔고 자고 있어요. 예. 야, 따뜻하니까 아침 나오기 싫더라. 그죠? 여러분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죠? 이렇게 추운 날 아침에 이렇게 따뜻하게 있다가 이불 걷고 이렇게 나오면, 아프다고 할까? 나가지 말까? 그냥 하루 정도는 그냥 인강으로 들어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온갖 유혹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죠? 가르치는 사람조차 그런데.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득 생각한 게, 아침에 이렇게 추운 날일수록 나오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침에 나오기 싫어하는 얘기 중에,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다고 엄마가 학교 가야지. 난 정말 가기 싫어 그랬는데 네가 선생인데 학교를 안 가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유머도 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자, 단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다음에 다원성, 포용적 공존. 그죠? 그다음에 유일무이성을 보존하려는 게 보편적 복수성 침해. 그러면 유일무이성과 복수성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순성의 제거라는 거, 다원성을 파괴하는 거죠. 되게 비슷하죠. 가만히 보면 유일무이성이라는 게 단수와 단수성과 관련이 되는 걸 겁니다. 그다음에 다원성이라는 게 그죠? 뭐 복수성 이런 것과 관련이 되기도 하는 걸 거고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짐작하는 거지 제시문은 봐야 돼요. 첫째 줄 보시면 개별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존재일 수가 없다. 개별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단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몇 번 바로 확인이 돼요? 1번 바로 확인이 되고요. 되게 쉽네요.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여럿이 모여 복수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와서 그러나 라고 역접 이육 부분 보죠. 우리는 각각 유일무이성을 지닌 단수이기도 하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 고유한 인격체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보편적 특수성과 특수한 단수성을 겸비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복수성과 단수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원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얘기 쭉 이어서 가볼게요. 그래서 이런 다원적 존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타인을 포용하고 공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몇 번이요? 2번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일무이성을 제거하는 것은 뭘 파괴하는 것이다? 다원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유일무이성의 다른 말이 여기서는 뭐예요?
특수한 단수성이니까 개념적으로 대응이 되는 거고요. 이걸 파괴하는 것은 다원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도 직접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4번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3번에 유일무이성을 보존하려는 제도가 그죠? 개인의 보편적 복수성을 침해한다는 얘기는 아예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없는 얘기죠. 자, 10번 IQ 검사에 대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IQ 검사. 뒤쪽에 시간 걸리는 문제는 좀 꼼꼼하게 보고요. 앞쪽이 쉬운 문제 빨리 넘어갈게요. 아예 손 안 대기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자, 1번 보니까 최초의 IQ 검사와 학습 능력, 그죠? 그 다음에 만들어지기 전에 지능의 수치, 그 다음에 IQ 높은 아이 전체 지능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높은 아이와 읽기 능력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1문단 한번 보시면 IQ 얘기하면서 기초 학습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그러면 IQ의 검사 목적은 뭐예요? 기초 학습 능력 평가니까 학습 능력이 우수한 아이를 고르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죠? 바로 확인이 되네요. 요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검사를 통해 비로소 인간의 지능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비로소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때 이후에야 뒤에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거니까 이전에는 뭐예요? 구체적인 수치가 불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도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 보면 IQ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Q가 높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읽기나 계산 등 사고 기능과 관련된 과목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읽기 뭡니까? 4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죠? 다만 이제 IQ라는 것 자체가 맨 마지막 문장 역접 이후죠. 문제는 IQ 검사가 인간의 지능 중 뭐만을 일부만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IQ가 높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부의 지능이고요. 나머지 지능이 높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번도요. 전체 지능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이 진술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한번 보시고요. 요즘에는 뭐 이런 거 검사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졌죠. IQ 검사만 하지는 않잖아요. 뭐 EQ도 있고. 맞아. 요즘에 뭐 MBTI 같은 것도 성향 좀 다르게 분석하는 거고. 그죠? 옛날에 적성 검사는 정말 좀 되게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저 그 직업 고등학교 때 적성 검사 했는데 제 직업 1위가 군인하고 농부가 그 1순위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이게 근데 어울려요? 그죠? 물론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교련을 배웠던 세대기는 합니다. 보셨어요? 동상! 그죠? 교련이라고 고등학교 체육 과목에 들어가 있던 건데 군사훈련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투복 같은 거 입고 체육복 대신에 이렇게 모형 총 가지고 제식 훈련도 하고 사격 자세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 했어요? 저 고3 때 없어졌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래서 그 교련 시간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계셨던 분이 해병대 대령으로 전역하신 분인데 항상 교련 시간마다 남자는 해병대를 가야 된다 뭐부터 시작해서 대답도 그래서 그렇죠. 단아까고요. 그 단아까면 괜찮게요. 악으로. 그죠? 뭐 이래서 우리가 해병대도 아닌데 왜 우리도 왜 해병대 대령 선생님이 걸린 거야 막 이러면서 맨날 그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정말 내가 걸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터무니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도대체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사격 자세를 왜 배우냐고요. 그리고 제식 훈련에서 그 총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촥촥 군대에서 막 이렇게 왔다가 그것도 하고 그걸로 이제 실기 시험 보고 그랬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순서 까먹으면은 엎드려서 막 맞고 그랬었거든요. 나 혼자 또 60년대지 또. 저 혼자만 60년대죠. 군인 농부는 공부해서 할 마음이 있어요. 예. 진짜로 스마트팜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취미삼아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앱으로 통제하고 드론 띄워서 약 뿌리고 그죠? 이거 하려고 하면 내 땅 없어도 땅 빌려주는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땅 눌리느니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근데 하려면 그냥 취미가 아니라 강사 생활을 접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막 공부해가지고서 그죠? 막 수경 재배하고 막 공장형 농업으로 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이걸 이러다가 10년 후에 그 자연인이 아니라 제가 서민갑부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서민, 스마트팜 하다가 강의로. 결국 또 그렇게 가네?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볼게요. 요거는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기는 해요. 그죠?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고, 한번 보세요. 일단, 가나 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 첫 번째 문단 한번 가볼게요. 그죠? 자, 1문단. 생존을 위해 진화한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생존에 이롭고 해로운 대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 단맛을 내는 음식은 영양분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음식은 부패했거나 몸에 해로울 가능성이 높다. 딱히 배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선호하거나 혐오하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본능적으로 생존에 이로운 것을 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 다음에 거 보니까 그죠? 초콜릿 케이크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처음 그에게 뭐 초콜릿 케이크 냄새나 이런 거 맛있음과 연관이 없을 거고, 하지만 일단 맛을 본 사람은 케이크 자체만이 아니라 케이크의 냄새, 색, 촉감 등을 무의식적으로 선호하게 된다. 그러면 밸런타인데이와 같이 초콜릿을 떠올릴 수 있는 신호만으로도 강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쪽이 이어지는 거 보면 여우 얘기하면서 그죠? 선택과 그 다음에 뭡니까? 사문단에 이 나, 다 이후의 과정을 무슨 과정?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가보죠. 기억 같은 경우에 이와 더불어 동물은 경험에 따라 좋고 나쁜 것을 학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뭔가의 그죠? 동물의 능력에 뭐가 되는 겁니까? 추가되는 거죠. 어떤 능력이 추가되는 거. 그다음에 이유는요. 뇌는 여러 세부적인 동기와 감정적, 인지적 반응을 합쳐서 선택지에 가치를 매긴다. 선택하고 가치를 매겨서 뭐 한다? 의사결정을 한다 해서 다행스럽게 니은 같은 경우는 어디로 딱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다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니은이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기억 디귿을 그냥 순서대로 가나에 넣어보면 정확한 기준을 잡지 못하면 왠지 둘 다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디귿에 이렇듯이라고 이거는 앞 내용을 뭐 하는 겁니까? 종합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듯 우리는 타고난 기본 성향과 그 다음에 뭡니까? 학습 능력을 통해서 기호를 형성한다 그러면 적어도 디귿 앞에는 뭐와 뭐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요. 뭐 타고난 성향, 그 다음에 뭐 학습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보니까 학습 능력은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에서 얘기하고 있네. 기억에서 학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기억이 어디에 들어가요? 가의 기억이 들어가고, 그죠? 그러면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게 본능적인 성향, 기본 성향이고 더불어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 쪽에 뭐가 들어가면서 디귿이 들어가면서 앞에 나와 있는 기본 성향과 바로 여기에 남아있는 뭐 학습 능력 두 개를 가리키는 거겠죠. 내용적인 연관성보다는요, 글 전체를 정리하는 패턴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죠? 가와 나에 정확히 들어갈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표지를 어디서 잡았어요? 일단 니은은 확실하게 보이고요. 디귿에서 이렇듯이라고 앞에 거 가리키면서 1번 기본 성향, 2번 학습 능력이 적어도 디귿 앞에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용된 부분 안에서는요. 학습 능력이라는 말을 직접 쓰고 있지 않거든요. 다만 다행스럽게 본능적인 게 1번에 해당하는 기본 성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기억의 내용이 학습하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기억이 디귿 앞에 나오고 나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성향과 기억에서 얘기하는 학습하는 능력을 묶어서 디귿에서 이렇듯 앞에 거 가리키면서 타고난 기본 성향과 학습 능력이라는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억과 디귿의 위상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시고요. 우리 왜 내용 순서에서도 잡았던 거지만 첫 번째 문단에서 소재를 소개하는 순서대로 그죠? 다음 문답부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마지막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순서대로 마지막에서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패턴을 인지하고 있다면 여기서 기억과 디귿의 위상은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생각 외로 이제 4번이라고 한 분들도 좀 계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 다만 이제 여기부터 어긋나면 안 돼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죠? 이 니은부터 어긋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가보죠. 자, 12번은요. 우리가 이제 논리를 좀 배웠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기도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게 되게 다 될 것 같고 막 정확하게 기준 안 잡히고 그런 패턴이거든요. 근데 차분히 해보죠. 자, 빈칸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고요. 한번 잘 보죠. 이 구조를. 이게 이제 그 2025년 이전의 문제기는 하지만 이미 2023년, 4년, 5년 979 국어 문제에 걸쳐가지고요. 그러니까 2, 3, 4년 979 국어 문제에 걸쳐서 25년부터 출제된 어떤 논리 문제와 비슷한 방법을 요구하는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문제로 출제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이거 해보죠. 여러분들 어떻게 푸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보죠. 그렇다면 자유는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 질서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자유는 이것에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 질서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자유와 정의의 관계를 잡을 수 있어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으로? 그러면 자유롭다는 것은 곧 뭐가 실현된 사회다. 정의가 실현된 사회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에 의해서만 뭐가 자유가 보장된다. 우리 왜 논리에서 조건문 배울 때 이제 배웠으니까 알 수 있죠. 조건문 배웠을 때 한정 조건은 충분 조건이었어요? 필요 조건이었어요? 이를테면 오직 18세 이상인 사람만이 투표할 수 있다. 그러면 투표하려면 몇 살이어야 한다? 18세 이상이어야만 한다. 그러면 뭐예요? 18세 이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필요 조건이었었죠. 그러면 얘도 그러면 자유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 질서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그러면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 질서라는 한정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필요 조건이죠. 정의가 실현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요. 자유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조건은 그냥 정의라고 쓸게요. 그죠? 이것에 의해서만 자유가 보장되는 거니까. 그죠? 정의라는 것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그 다음에 따라서가 이게 결론이네요. 따라서 법이 없다면 뭐도 없다. 자유도 없다. 결론이네요. 여기다 쓸게요. 법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죠? 법이 없다면 뭐도 없다. 자유도 없다. 이렇게 갈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왜냐하면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전제가 돼야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유이면 정의이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두 번째 전제가 있고 법이 없다면 자유도 없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에 대우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이면 뭐이다? 법이. 그죠? 자유가 있다면 법이 있다고 대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언 3단 논법, 연쇄논법의 형태네요. 자유가 정의이고 자유가 법이다 그러면 뭐와 뭐를 이어줘야 돼요? 자유가 정의이고 정의와 뭐가? 법이 이어져야 되죠. 그죠? 물론 1, 2, 3, 4번 순서대로 넣어보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바로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되게 단순한 구조 아니에요? 자유이면 정의이고 정의이면 법이니까. 그죠? 이렇게 연결돼서 자유이면 뭐다? 법이다. 해가지고요. 괄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정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법이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뭐예요? 3번이죠. 그죠?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 질서는 뭐? 법에 의해서만 확립된다라는 이 전제가 들어가야만 마지막 결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논리 문제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빈칸 추론할 때 우리가 배웠던 논리적인 구조 같은 거, 그죠? 논리적인 개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복잡하고요. 이렇게 논리로 접근하면 딱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정돈해야 되고요. 그죠? 어차피 대개념, 중개념, 소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개념, 중개념, 소개념 있는 가언 3단 논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 논리 강의 늦게 시작해서 안 보신 분들은 전공 과목 빨리 최대한 하시고 논리 한 번은 해주셔야 돼요. 그죠? 제 논리 강의 그렇게 길지도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밌죠? 이런 문제가 살짝 재미있는 문제고요. 자, 13번 한번 볼게요. 얘는 적절한 것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죠? 일단 가쪽에 보니까 벌집 얘기를 하면서요.
구멍과 구멍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면서 공간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인데 이 구조의 이점을 얘기하면서 밀랍 1온수를 만들려면 8온수의 꿀을 먹어야 하는데 공간이 최적화됨으로써 필요한 밀랍의 양이 줄어서 벌집을 짓는 데 드는 노력과 에너지가 최소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 때문에 뭡니까? 밀랍의 양이 줄어서 일을 덜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노동량을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노동량을 오히려 뭡니까? 최소화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밀랍의 양이 적게 들어서 노동량이 최소화된다는 게 가에 들어갈 이점이 될 테니까 1번, 2번 날리고요. 요게 맞겠죠? 벌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밀랍의 양이 적게 된다. 그 다음에 나 쪽에 걸리는 거 보면요. 벌집이 아름다운데 견고하고 가볍고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답기까지 한 이 구조를 닮은 건축 양식이나 각종 생활용품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벌집 닮은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 결국 벌집의 구조가 뭡니까? 인간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거니까 3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연의 구조인 벌집이 인간의 창조 활동에 영감을 주었다.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자, 14번 한번 가보죠. 이런 것도 앞뒤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적절한 거 얘기하고 있고요. 쭉 읽어보면 마시멜로 실험을 하고 있죠. 그죠? 저는 이 마시멜로라는 단어 볼 때마다 그 개그맨 문세윤이 주연 선생님 목소리도 아이유 마시멜로라는 노래가 있습니까? 가사가 있는 겁니까? 노래가 있는 겁니까? 노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밥 먹을 때 그 개그 프로그램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웃을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그 문세윤 거 자꾸 제가 보니까 나오던데 그 가발 쓰고 배우 주연 선생님 목소리도 아이유 앞에서 마시멜로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볼 때마다 뭐 달콤하고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장면밖에 안 떠올라요. 그죠? 우울할 때 한번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쨌든 마시멜로 참기 실험인데 실험하고 봤더니만은 뭡니까? 참을성을 발휘한 아이들이 점수 평균이 더 높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실험 결과를 정리해주고 있네요.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이죠. 이 실험 결과는 감정이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큰 사람이 미래의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2문단에서 비슷한 실험 얘기하면서 이 실험에서 달라지는 건 그죠? 마시멜로에 뭘 덮어뒀다는 거? 뚜껑을 덮어뒀다는 거고요. 그러면 1문단에서처럼 뚜껑 없이 기다리게 했던 경우보다 뚜껑을 덮었을 때 2배 가까이 더 아이들이 잘 참을 수 있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덜 참은 아이든 아니면 더 참은 아이든 아이들 전체가 2배 가까이 더 참을 수 있었다. 그래서 뚜껑 하나라는 아주 작은 차이가 이게 바로 뭡니까? 외부 환경이겠네요. 그죠? 외부 환경이라는 이 요소가 아이들의 참을성을 크게 향상시킨 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참을성, 자기 통제력이 큰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기 통제력, 참을성이라는 것이 뚜껑을 덮어두는 것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번 보시면 자기 통제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정보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선천적인 요인, 후천적인 요인 아니 지금 참고 못 참는 아이들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도 정보가 없습니다. 그죠? 타고난 건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결과상 좀 더 잘 참은 애들이 나중에 학습 능력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타고난 건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뚜껑 하나라는 외부 요소가 참을성 전체를 2배 가까이 높였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건 이것에서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좋아요. 그 다음에 4번에 자기 통제력이 높은 아동은 유아기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는다. 학교에서 사랑과 관심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한번 보시고. 참을성 키우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예. 저는 요즘에 치킨을 못 참겠습니다. 예, 자꾸 3일에 한 번씩 먹고 싶은데 3일에 한 번씩 먹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3일째 한 마리 시키고 맥시멈 양을 절반으로 정해놓고 그죠?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돌려서 다시 3일 뒤에 반 마리 먹고 그렇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돈 많이 들잖아요. 저 왜 깜빡이지? 귀신 들려서 그래. 괜찮겠죠? 뭐. 자,
15번까지 보고 잠깐 쉬면서 외부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죠? 외부 상황을. 그죠? 행여 모르니까. 자, 15번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고 역시 부정형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지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죠? 이를테면 빅데이터와 복지 사각지대. 그죠? 그 다음에 복지 수급자 사이의 거리의 관계, 그리고 접근석 분석 결과와 셔틀버스 노선이라는 거, 그 다음에 복지 공감 지도와 개별 만족도 이런 얘기 해주고 있네요. 그죠? 볼게요. 1문안 한번 보시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땡땡시는 그죠? 국정원. 국정자원 얼마 전에 화재 났는데 이제 붙고 끝났나요? 그죠? 자,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을 수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복지 공감지도 제작하고 복지기관 접근성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는 거. 취약지원 지원 방안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몇 번이 확인돼요? 1번. 그죠?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이문단 쪽에 한번 가보죠. 복지 공감 지도라고 해가지고요. 선택지 4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 공감 지도는 자, 땡땡시에 소재한 복지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항목과 필요로 하는 복지 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수급자 현황을 파악했고요. 그러면 복지 공감 지도를 통해서 만족도가 아니라 뭘 확인한 겁니까? 수급자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 지도를 통해서 필요 지역, 수급자, 그죠? 그다음에 맞춤형 대응과 최적의 복지기관 설립 위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복지 공감 지도 자체에서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고요. 뒤쪽에도 없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 3문단 보시면 이 사업을 통해서 도보로 15분 내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그러면 15분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결국 이 혜택의 정도가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거리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에 교통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복지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서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발견하고 복지 셔틀버스 노선을 4개 증설했다. 결국 이런 접근성 분석 통해서 뭐 하자고 한 거예요? 셔틀버스 노선 증설해가지고요. 그죠? 3번도 바로 이 부분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죠? 한두 문제 빼고는 상당히 무난했던 문제입니다. 자, 잠깐 우리 숨 좀 돌렸다가요. 이어서 16번부터 쭉 볼게요. 잠깐 쉬죠.